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은 물가에 장보기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지역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는 모바일 강원상품권 발행액을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5%에서 7%로 확대합니다. 춘천은 7%에서 10%, 원주는 6%에서 8%, 강릉은 8%에서 10%로 할인율을 높였고 영월, 평창, 철원, 양구는 5%였던 할인율을 10%로 올리는 등 18개 시군에서도 지역 상품권 할인 등에 나서는데요. 구매 한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된 곳이 있으니 명절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이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이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재외 농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운화 황영철 전 국회의원, 교수계 핵인싸 돌아온 카레이스키 김영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한 주에 정치권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핫 이슈, 총선을 두 달을 앞두고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갈등 아니겠습니까? 결국 3일 만에 조기 봉합되면서 급한 불은 꺼진 것 같은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윤한 갈등 봉합 이후 총선 전국 어디로란 주제로 탈탈 털어볼까 합니다.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면 충돌 사태, 해석이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두 분은 약속된 대련으로 보십니까? 실전으로 보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대단히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네. 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련을 할 경우에는 뭐 양쪽이 이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제가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진짜로 사퇴시키려고 했다면 사퇴 못 시킬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예전 이 김기현 대표 때도 그랬고 또 이준석 대표 때도 그랬고 사실은 대통령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당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거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저는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비대위 출범 이후에 김건희 리스크를 대하는 비대위의 양태가 용산이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표출이 됐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였는데 그 발언 중에 김용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하는 아주 좀 오버스러운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심기를 건드렸다고 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또 마포울에 공천하겠다.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넘어나가는 거 아니야? 이 점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 되겠다라는 정도에서 좀 보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중간 지점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결과가 저는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뭐 야당에서도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나름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주는 것은 저는 뭐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위원장한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연못에다가 돌을 던지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놀이 지지만은 좀 있으면 없어집니다. 근데 돌은 안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이상에는 그 상태는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사실 이번에 윤 대통령과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 사태는 크게 딱 두 가지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 하나, 두 번째는 공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두 문제 다 지금 이제 용산에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간단합니다. 뭐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해봐라. 이거 정당한 건지 정당한 것이 아닌 것인지 하는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별 문제도 아니고요. 공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공천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가 그거 하라고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공간이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용산이 공천이나 아니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가방 논란에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오버페이스로 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혹시 이것도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오해 살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할 건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천의 문제에서는 용산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공천 과정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 있는 것이 저는 오히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유난 갈등 당장은 뭐 한 비대위원장의 판정승처럼 보이거든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31%였고 부정평가가 63%로 한 주 전보다 부정평가가 5% 급증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52%, 부정평가는 40%로 집계가 됐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의 과제였던 수직적 당정 관계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 더 나아가서 여당의 권력 지형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판정승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지금 높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지율이 낮은 상태거든요. 반면에 지금 이제 지금 뭐 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과연 지금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마디씩 거들잖아요. 공천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 이런 것들을 건들면서 사실은 여당 측에서도 하고 싶은데 이제 대신 해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여당 측에서는 혹은 이제 보수 측에 이제 있는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한동훈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이 지금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을 띄우기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들 이런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사실 이번 건은 김경률 이제 비대위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을 실수한 거죠. 그러니까 실수했다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얘기를 그냥 사실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파장이 너무 커져버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자기가 뽑아놓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나쁜 포지션은 아니다 그래 생각합니다. 황 전 의원님. 사실은 집권 여당의 권력 지형이 바뀌려고 하면 예. 사실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한 반기를 들거나 예. 완전히 다른 길을 갔을 때는 권력 지형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권력 지형까지 논의하기는 좀 그렇고요. 다만 저도 뭐 이게 여러 당 대표나 또 비대위원장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자기 색깔과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이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면 굉장히 힘이 붙습니다. 탄력이 붙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어떨까 하는 의구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뭐 윤석열 대통령과 기회를 같이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로서의 그런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의외로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자기 색깔,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적절하게 또
어떤 정치적인 개혁 아젠다들을 가지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내에서의 또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잡아내는 그런 강한 리더십도 좀 보여주고 그러니까 일명 개인적인 캐릭터에서도 국민적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래서 사실 이런 측면들이 부과돼서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가 높게 형성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쨌든 총선의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총선 전에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해내고 또 길러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서 지지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짚어볼 게 지금 여당이 선거 앞두고 혼란을 겪으면은 제일 야당이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오를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 35% 그리고 부정평가는 59%로 나타났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다수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3%, 제3지대 24%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등으로 이슈를 선점한 데 반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슈 선점에서도 좀 주도권을 뺏긴 것 같은 모양새인데 황 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선거를 앞두면 예, 좀 시끌시끌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많이 좀 나오는 곳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그것이 또 지지도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체제에서의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이재명 체제 안에서 친명 비명으로 나뉘어서 그 갈등의 골만 많이 노출되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이후에 정치개혁 아젠다와 정책 아젠다 그리고 인재 영입 이 세 가지 큰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세 가지들을 지금 차근차근 잘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난해 초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굉장히 밑바닥으로 치달았던 국민 여론이 그래도 국민의힘 쪽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보완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추세를 여론조사에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정치권이 많이 이용해왔던 게 노이즈 마케팅이었거든요. 뭐 야당 여당 상관이 없이 그중에 이제 하나가 민주당 대표에 대한 리스크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사라졌다. 일단 당대표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친이, 친문, 그다음에 9386 세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제3지대에 대한 논쟁 이러한 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사실이거든요. 심지어 이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도 준논동으로 할 건지 그다음 병립형으로 할 건지 이것도 아직 결정을 못 했잖아요. 심지어는 선거구도 획정이 아직 안 됐어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제 결정에 대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씩 그 답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슈는 사실 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이게 이제 논쟁이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어떤 이슈를 꺼낸다 하더라도 잘 먹히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뭐 민주당도 좋은 공약이나 공천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또 인물들을 발굴해 내면서 많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시 윤한 갈등 얘기로 돌아와서요. 서천시장에서 만남 가진 지 엿새 만에 오찬회동 가지면서 갈등이 봉합된 듯 보였지만 뇌관은 여전히 남아있죠.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해법과 재발 방지책입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 방송 대담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분 생각하시는 해법과 재발 방지책 들어보죠, 교수님. 해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매번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답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국민들이 뭘 원하는가요? 조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해 봐라. 뭐 털어서 뭐 나올 게 있는지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의혹도 해소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에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얘기들만 자꾸 이제 확산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용산이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앞으로 이제 총선을 남겨두고 그게 좋은 현상들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보다 좀 엄격하게 대통령께서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가방집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이제 김영란법 이후에 저희들도 교수들도 학생들에게 커피 한 잔 얻어먹지 못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데 이제 명품백이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게 보는 거거든요. 난 청와대가 용산이 명백하게 해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황 전 의원님.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교수님 생각과 저는 많이 비슷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으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것이 아무리 기획되고 또 함정에 걸린 거라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 다만 대통령 부인이 일반인으로부터 그런 또 특히 또 명품백이라는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그런 거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제발 이런 일은 안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인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질문하신 대로 신년 방송 대담을 통해서 대담 중에 일부러 사과의 워딩을 남기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따로 떼놔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또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더 조심하겠다라는 워딩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전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족을 붙이거나 또 굉장히 좀 억울해한다거나 이런 얘기 붙여서는 결코 좋은 대응이 될 수 없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 을지역구 사천 논란 그리고 거취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있어서 험지인데 무슨 사천이냐. 윤한 갈등의 핵심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에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요구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황 전 의원님, 네. 김 비대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공천이 확정되고 나서 예. 출마를 하려면은 비대위원 하면서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선거운동에 전력 투구 하려면은 전 비대위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천 신청이 막바지에 가면은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은 아무래도 좀 편파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에 사퇴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사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리한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기존의 그 당에 굉장히 성실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밀어내고 사람을 갖다 꽂는 것, 예. 함량 미달의 사람을 꽂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천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러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에서 굉장히 영입해서 또 대항마로 출마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선거 구도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 방안을 자기 사람이라든지 또 굉장히 불합리하게 사람을 갖다 꽂는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입장이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천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천 룰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이제 해버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마포을 지역의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분도 국힘의 위원장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의도 하지 않고 당일날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공천하겠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서 몇 년을 준비해온 사람은 뭐가 되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를 스스로 깨버리는 이런 것들은 기준도 아니고 원칙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 뭐 용산에서 굳이 반대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라는 거죠. 방금 이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공천을 하지 못하면은 또 다른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천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용산과도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용산에 근무하던 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출마하겠다고 얘기한 분들이 꽤 많고 수십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다 놓고 현재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준비했던 사람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공천을 할 건가, 어떤 원칙을 적용할 건가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거 잘못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다음은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중요할 텐데 지금 처음부터 이게 좀 잘못 나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서 아직은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측면들이 상당히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요번에 그걸 보면서 제가 좀 웃었는데요. 어느 지역에 가서 행사를 할 때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소개가 그 지역의 그 행사에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도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또 공천을 앞두고 도당 행사에는 그 입지자들이 다 그 지역의 입지자들이 다 오거든요. 그럼 그런 입지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됐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런 정치에 처음 또 당 행사에 아무래도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놓치고 한 행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 어쨌든 뭐 김경률 의원도 그렇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입장들을 잘 정리해낸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종석 대항마는 윤희숙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또다시 사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2차 충돌은 불가피하다. 그 파장은 1차 충돌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치명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미리 세워놓고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하면은 사실은 이제 용산에서도 뭐라 얘기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처럼 기준과 원칙은 말로만 있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공천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도 결정이 안 났는데 이제 측근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을 여기에 공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한두 건은 그렇게 했다고 그래도 지금 앞으로가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이제 나오는 그 많은 이제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공천 기준과 그다음에 원칙에 따라 가지고 공천을 하게 될 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너무 많이 가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글쎄 공관위의 친윤들에 대한 공천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어쨌든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기준과 원칙을 지금이라도 세워놓고 여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 전 의원님? 우리가 이제 사천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 사람 심기 또 함량 미달인 사람을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출마 예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억지로 내쫓고 거기다 공천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윤희숙 위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민적으로 높이 평가하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민차인민입니다라는 국회에서의 그 발언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울림을 줬던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식견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그 아버님의 뭐 재산 문제 때문에 본인이 깨끗하게 국회의원직을 사표 내고 나왔던 이런 여러 가지 행태로 봤을 때 국민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전체적인 당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386 운동권에 대한 심판 이런 프레임과 맞는 형태의 지역에 출마시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전체적으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적정한 지역의 사람을 배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의 하나라고 보여지지, 그것이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함량 미달의 정치인을 더 나은 정치인을 밀어내고 앉히려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궤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전략 공천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나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 공천 할 수 있고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기준과 원칙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잣대가 여기 할 때는 이 기준 되고 저기 할 때는 저 기준 갖다 대고 그러면 전략 공천을 그럼 다 전략 공천하죠. 상황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유난 갈등 봉합 이후 총선 전국 어디로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생각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죠. 이슈보드 선정 시간인데 황 전 의원님 뭘로 선정하셨어요? 저는 변해야 이긴 대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어요. 이대로 가서는 총선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원하는 당의 변화, 그리고 국정 운영의 변화들을 잘 이끌어내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 지지를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네. 저는 변해야 이긴다라는 이슈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저는 이제 선정하셨습니까? 동상이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같을 수 있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각자가 생각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난 갈등, 그 파장은 총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시사인 이슈에서는 계속해서 안테나 세우고 중앙과 도내 총선 전국 이슈와 판세를 빠르게 캐치해서 날카롭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전 국회의원, 김영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1월 31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